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추워서 그러신 건가요? 전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짜 춥네요. 근데 문자 메시지가 아주 그냥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네. 가장 눈에 띄는 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여기 캐나다 캘거리입니다. 오늘 좀 덜 춥네요. 영하 12도. 어제는 영하 25도였는데. 와, 진짜 날씨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캘거리에서 보내주신 분이 선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하면 조선 씨,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캘거리에서 또 이렇게 듣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경기 연천군 전곡입니다. 영하 14도입니다. 수고하세요. 예. 여기도 굉장히 추운 곳이죠. 연천도. 8379님이 보내주셨고 1339 끝번호 쓰시는 분은 여기는 일산이고요. 영하 10도입니다. 밖에 나가보니 엄청 춥네요. 아, 진짜 다들 추위를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 10도 정도가 훅 떨어지니까 더 춥게 느껴지고요. 문종현님은 추워요. 따뜻한 뉴스 기대할게요. 곤유부 들으려고 차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하셨는데 따뜻한 뉴스가 뭐 한 개 정도 있습니다. 예. 2109님 매일 보지만 오늘 더 훈훈한 고현준 씨를 보니 추위 따윈 저리 가라네요. 아이고. 훈훈해요. 네. 따뜻함 전해드리고 살쪘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멋지다는 거죠. 아, 지금 일본 도쿄에서 또 문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민혜림님이 도쿄 애청자 출첵이요. 도쿄는 오늘 영상 10도래요. 또 도쿄는 그래요? 야, 그러니까 추울 때 어디 따뜻하다는 얘기 들으면 얄밉잖아요. 도쿄 조금 얄미운데요. 자,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지금 출근길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 이 아침 함께 하시는 분들께 뉴스 전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은 2차 북미 회담 관련 소식들이 있고요. 거기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별세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다 보니까 조선일보 이 기사가 가장 눈에 띄던데 예. 지금 모든 뉴스에서는 스티븐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평양에 아직 있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걸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어젯밤에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미 정부 수송기가 밤늦게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이게 이제 비건 대표가 타고 갔던 수송기로 그렇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송기 탑승자는 확인이 안 됐는데 비건 대표를 비롯해서 20여 명의 그 미 협상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건 대표가 북측과 비핵화 방안 그리고 미국 상응 조치 같은 정상회담 의제에 관해 논의했고 지금 오늘 올 것이라는 예상이 사실 가장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돌아온다면 우리 측과 협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비건이 타고 간 미국 수송기 어젯밤 평양에서 돌아와. 지금 이렇게 문장은 뽑았습니다만 비건이 탔던 것인지도 추정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수송기가 돌아왔다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이 수송기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지도 아직 정확치는 않아요. 네. 그리고 스티븐 비건 이 특별 대표가 오늘 뭐 돌아온다라는 예상 보도가 많은데 이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하나 더 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회담 전에 베트남에 국빈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군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보다 한 사나흘 정도 먼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고요. 미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얻어낼 경우에는 향후 베트남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이런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죠. 한국일보입니다. 김정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전 24일 베트남 국빈 방문 가능성 이렇게 정했네요. 자, 그리고 설 연휴에 전해졌던 안타까운 소식인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세상을 떠났죠. 이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급의료하면 이국종 교수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은 이 윤한덕 센터장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국내 응급의료 분야를 진두지휘했고 응급 환자 전용 헬기 있거든요. 이거 도입한 분이기도 합니다. 닥터 헬기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예. 그 설 전날인 4일 병원 집무실에서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설 명절이 되면 이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근데 여기 공백을 막기 위해서 퇴근 미루고서 초과 근로하다가 과로사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자 병상이 부족한 열악한 현실에서 의료 개선을 위해 굉장히 분투했던 분이고 지난달에도 한 70대 여성 환자가 위태로웠는데
이 병원마다 응급실 자리가 없다고 해서 직접 30곳이 넘는 곳에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빈자리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 실태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동아일보가 관련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빈 응급실 찾느라 직접 전화 30통 돌린 응급센터장입니다. 네, 윤한덕 선생의 뭐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모습이 그 본인의 집무실에 있는 간이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설 연휴에도 계속해서 환자를 보시다가 잠시 눈 붙인다고 누웠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입니다. 대법 윤리규정 깬 대법원장입니다. 경향신문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로펌과 관계 있는 대법관의 사건 처리를 규제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제8호를 무시하거나 예외를 두고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예, 좀 어렵죠. 쉽게 풀면 그러니까 대법원 사건을 배당할 때 특정 로펌의 예를 들어서 가족, 친족이 있으면 재판부에서 제외한다라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8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원칙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원칙이 무너졌다면서 김앤장 등 같은 그렇죠. 대형 로펌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대형 로펌들은 또 이게 어떤 일종의 뭐 영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또 사용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가족이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법관의 마음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였고요. 다음은 한겨레 살펴보는데 뭐 농업, 수업, 또 산림, 협동조합들의 그 조합장 선거가 있어요. 네. 이 동시 선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설 연휴 전까지 중앙선관위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적발한 불법 사례가 95건에 이르고 역시나 금품 수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아마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의 굴레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돈살포 조합장 선거 전국서 썩은 내 진동. 이게 지금 협동조합들 선거 있을 때마다 사실 이 기사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는 것이라서.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벤처기업인들 초청 간담회 했었죠. 네, 문 대통령의 설 이후 첫 행보도 역시나 경제 행보였습니다. 벤처기업인 7명하고 청와대에서 대화를 가졌고요. 여기서 이제 벤처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나왔어요.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같은 경우는 외국하고 다르게 우리는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역차별이다. 그렇죠. 이외에 뭐 52시간 근무제가 성장하는 기업에는 또 다른 규제라는 의견도 나왔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 헤드라인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해진, 김택진, 문 대통령 만나 국내 벤처 역차별. 네, 이렇게 신문들 살펴봤고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여성 전용 택시 살펴보죠. 이 영유아 카시트가 있는 여성 전용 예약 택시가 이르면 이달 중 서울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통 안고 타기 때문에 뭐 벨트 매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시트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약 택시 웨이고 레이디라는 그 택시고 시범 서비스 하는 거고요. 손님과 운전자 모두 여성이고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일단 한 20대 규모로 작게 한번 서비스 해본 다음에 2020년까지 500대 운전자 1000명 규모로 지금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승객 골라 태우기가 불가능한 자동 배차 콜택시도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호출하면은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차량이 배정되는 방식이고요. 운전자는 승객을 태울 때까지 목적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무조건 태워야겠죠. 두 택시 기사들은 업체에 산학금 내지 않고 대신 월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시범 서비스가 일단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자리 잡으려면 일단 택시 요금이 약간 비싼 거죠. 조금 비쌉니다. 네, 3,000원 정도 비쌀 수 있는데 2-3,000원 정도 그러니까 비싸다고 합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 시범 기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2월 8일입니다. 네. 28 독립선언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는데 100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검색하고 계신데 일단 좀 설명해드리면 1919년 2월 8일에 도쿄 한복판에서 우리 유학생들 한 600여 명 정도가 조국 독립과 항일 투쟁 의지를 세계에 선포한 선언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3.1 운동이라든지 뭐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고 또 임시정부 수립의 어떤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모든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당시 청년들의 독립에 대한 뜨거운 의지, 애국심이 느껴지는 대목이고 특히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오늘 서울과 도쿄에서 이 100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네. 이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렸으면 좋겠네요. 이게 진짜 그 침략한 국가의 수도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다는 이게 사실은 역사상 참 그 찾아보기 힘든 상황들인데 그 당시에 살았던 이 도쿄의 유학생들의 기계를 느낄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이제 3.1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뜻을 제대로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